삼성전자가 우리 잘 팔리니까 한 달 동안 안 팔 거야 얘기해버렸습니다. 근데 다 줄을 서고 있습니다. 디램이 점점 중요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거를 다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삼성밖에 없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깜빡한 거니까 이제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건 미국은 안 되죠. 일본은 반도체 한번 크게 놓쳤죠. 한국밖에 없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재미난 분, 정말 끝내주는 분을 모셨습니다. 박준영 대표님이신데요. 이분이 반도체 전공이세요. 연세대 화학공학과 학사, 경제학 석사, 이것도 연세대 경제대학원입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문화인류학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짜 스토리텔러세요. 근데 그 소재가 반도체입니다. 네, 그 놀라운 분 박준영 대표님이십니다. 현재 주식회사 한반도 한국 반도체 도전이라고 하는 기업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자, 박준영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갑자기 소개를 이렇게 희영찬란하게 해주셔가지고. 아니 문화인류학 네, 박사님이신데 반도체 전문가시잖아요. 예. 삼성전자 다니셨어요? 네, 삼성 10년 다녔습니다. 아, 10년 다니셨군요. 네네. 그럼 어떤 부서에서 근무를 하셨나요? 전 특이하게 저도 또 두 가지 부서에 있었는데 첫 번째가 반도체 연구소에서 최신 제품 개발했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사람들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네. 그다음에 뭐 교육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다음에 인사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 인사팀에 네. 계셨군요. 그러면 네, 그래서. 누가 무슨 짓 하는지 다 파악을 하고 계셨다는 뭐 얘기는 모르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최첨단 기술을 다루신 거군요. 연구소에 계셨으면.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럼 현재는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주로 이제 하고 있는 활동은 책은 제가 한 2권 정도 낸 게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책 2권 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산업인류학 연구소라고도 하고, 그래서 네. 이제 산업을 해서 인류학 하시는 게 교수님 아시겠지만 사람들 인터뷰해가지고 네. 현장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모아가지고 글 쓰는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실제 돈 버는 일은 반도체 교육, 컨설팅 강의 관련된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 네. 기업의 직원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시는군요. 네, 그것도 있고 뭐 주로 국책기관, 그다음에 이제 뭐 국책기관. 학생들도 하기도 하고요. 네. 삼성전자 협력사들도 많이 하기도 하고, 기술 쪽 하기도 하고, 이제 인사 쪽 하기도 하고. 저도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오시면 영광입니다. 그래서, 네. 배워봐야겠는데요. 네, 뭐 네. 기술 트렌드도 하기도 하고 좀 쉽게 하려고 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이야기 좀 많이 들려주십시오.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는 주가일 텐데요. 한동안 이게 삼성전자 주가 떨어진 듯 하더니 다시 젠슨 황이 한마디 그렇죠. 하니까 또 다시 올라갔어요. 네. 이 주가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저도 이제 이 기술 쪽의 얘기를 주로 하다가 네. 이게 요청에 의해서 저도 몇 년 전부터 관련되어진 소위 투자 쪽도 같이 하고 있기도 한데 네. 지금의 소위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미국 환율과 이런 자동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ETF의 프로그램 매매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변동은 되게 크긴 한데 결론적으로 AI에 연관되어진 AI 반도체 쪽은 괜찮은 것 같다가 결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예. 그런데 AI 버블다 이거 뭐 거품 아니야? 네. 괜히 지금 시끄럽기만 하고 괜히 사람들이 환상에 빠져 있는데 조금 지나면 저 그냥 뭐 AI라고 하는 게 네.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상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결론은 허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말고 AI를 나눌 때 지금 나오는 AI에 가장 앞서 있는 회사들이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나 챗 GPT인 맞습니다. 거죠. 예. 네, 구글의 이제 제미나이 같은 게 있는데 특히 이제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 저기 CEO가 이틀 전에 인터뷰를 했었을 때 뭐라 그랬냐? AI라고 하는 걸 투자를 안 하면 투자 안 하면서 망해. 근데 투자를 해서 망할 수도 있어. 그다음에 만약에 AI가 아무것도 아니면 우린 다 망할 거야. 이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이 AI를 아주 거대하게 투자하고 있는 이 기업들, 소위 빅테크 회사들에서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현재 아주 중요한 상황인 것이고 네. 거기에서 아마도 한 2개 회사, 많아야 2개 아니면 1개 회사 거의 독점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AI 실체는 현재 있는 것 같더라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첫 번째로는 AI 서비스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AI 네, 서비스가? 일단은 뭐 여러분 많이 쓰시는 현재 그 소위 LLM 기반이라고 하는 네. 언어 모델 기반의 서비스들 나오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언어에서 이미지에서 영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들이 충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보일 수 있는 게 지금 계속 우리 교수님도 당연히 이미 아시기 때문에
과연 이게 산업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네. 예,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보일 수 있는 것이 이제 주가가 엄청 올라버린 팔란티어 같은 경우가 네. 바로 말하자면은 이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해서 AI의 에이전트에 대한 어떤 그런 솔루션으로만 해도 조직이라고 하는 게 아주 슬림화될 수 있더라. 요게 하나가 나왔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소위 우리가 이제 아시겠지만 닷컴버블의 인프라 깔았던 거 대비해서 확 뜬 건 모바일 폰이지 않습니까? 네. 이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피지컬 AI라고 부르든 아니면 이제 뭐 엣지 디바이스라고 해서 우리가 안경이든 뭐 반지든 아니면 실제 어떤 휴머너리 로봇이든 간에 이런 것들이 실제 실체가 있는 것 같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저는 실체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예. 네. 그 지금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팔란티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좀 사실은 좀 뭐라 그러나 좀 구름에 허공에 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맞습니다.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굉장한 성과를 내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게 문제가 네. 생기면 어떤 조직이든 생긴 문제를 어떤 문제든 들어가서 해결해 주는 기업인 거죠, 그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IT 컨설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저희가 닷컴버블 시기 때부터 해가지고 소위 이제 구글이 그다음에 이제 그때 IBM이 혹은 우리 많은 회사들 뭐 엑센추어나 등등 회사들이 소위 IT 컨설팅을 2000년 초반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회사마다 홈페이지가 생기고 내부적으로 소위 ERP 시스템이 생기고 그다음에 네. EDM 같은 엔터프라이즈 다큐멘트 시스템 같은 게 생기고 이런 것이 이제 1차적으로 내부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어떤 일을 간단히 하고 간소화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팔란티어는 뭐냐 이 정보들이 개별 있다고 하는 거를 네. 다 이어버린다는 거죠. 아. 이 있게 되는 것을 실제로 확률 분포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주 쓰는 것이 정보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 컨설팅을 통해서 조직을 정말 거대하게 슬림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크게 하나 성공한 게 아시겠지만은 미국 국방부에서 성공을 해고 네. 있습니다. 거기서 실제 한 우리가 1,000억 혹은 뭐 1조 단위만 투자하게 되면 적어도 4조 5조 이상은 슬림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게 팔란티어 현재 어나운스먼트입니다. 아, 네. 지금까지는 한 5조 썼어. 네. 그런데 팔란티어가 들어가서 컨설팅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걸 사용하기 시작하면 1조면 되는 거야. 똑같은 기능을. 네, 1조도 덜 든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팔란티어는 결국에는 우리한테 2천억 3천억만 내 우리가 5조 4조 거의 10배 이상은 남겨드릴게요라고 하는 게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네. 제품 또는 비즈니스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제품들을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여기는 눈에 보이는 제품은 없고 그냥 해법을 마련해 주는 거네요. 해결책.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뭉치를 만드는데 이 말 뭉치를 만들 때 그동안 끊어졌던 걸 다 합칠 수 있는 말 뭉치를 만들어 주고 네. 요걸 같이 쓸 수 있게 쓸 수 있는 솔루션까지 내주는 형태.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인간한테는 굉장히 슬픈 현실이 이 그동안의 이 관리 포인트의 뷰로크러시로 관리자가 많이 네, 있던 이 조직이 네. 굉장히 슬림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팔란티어에 하는 조직 간소화의 전략 같은 건 결국에는 레이오프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저런 실업자들이 생겨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 AI를 봤었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AI 과연 쓸모가 뭐가 있냐. 무슨 네. 오픈 AI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겨우 소득은 뭐죠? 구독 서비스밖에 없거든요. 네, 네. 소위 B2C는 너무 작습니다. 네. 여기 B2B로 옮겨온다는 거는 AI 하는 사람들은 요즘 답답해합니다. 왜 아직까지도 안 쓰시지? 뭐 이러고 있습니다. AI 하는 사람들. 저도 AI 쪽 이제 책도 쓰고 있고 이제 AI 쪽 엔지니어들 같이 만나고 그러면 AI를 왜 이렇게 안 쓰냐고 난리예요. 예. 근데 사람들은 쓰기 싫어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왜 내일을 건드려? 그다음에 왜 내일을 건들게 되면 내가 잘리는 거 아니야? 이 네. 두 가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어떤 혁신이라고 하는 게 일어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일어나더라.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더라. 이게 있어서 생각보다 조직에서 지금 잘 안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능성은 엄청난데 네. 아직 사람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는 거군요. 네. 네. 왜 애써 외면 혹은 이제 나만 좀 써볼까? 내가 에이전트로 비서서 해볼까? 네. 근데 조직은 이 업을 굉장히 줄여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컨설팅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저는 그 요즘에 많이 쓰는 게 구글의 제미나이의 딥 리서치라고 하는 기능. 저도 엄청 씁니다. 예, 많이 맞아요. 쓰는데 네. 와, 정말 대단해요. 뭐
연구 조교 한 10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걱정이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뭐 하지? 네. 그런 걱정이 확실히 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네. 그러니까 AI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거고 인간은 아직 그것의 극히 일부분만 쓰고 있는 네. 거고 앞으로 뭐가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AI 기업들이 거기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고 네.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거고 이러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데서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거기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업계 용어로 뭐 AI 인프라라 그러고 네. 대표적으로 이제 촬영이 기준으로 이번 3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던 엔비디아가 거기에 들어간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GPU라고 하는 걸 주로 만들고 GPU 하나가 통상적으로 하나에 6천만 원 정도 합니다. 요만한 한 8cm 정도 되어지는 칩 하나가 네. 6천만 원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들어간 HBM, SK하이닉스가 하나가 500달러 정도 합니다. 근데 한 8개 들어가거든요, 그게. 네. $500 8개는 $4,000. 네, 맞습니다. 그게 한 그거 500만 원 맞습니다. 되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비싼 금액입니다. HBM. 네. 그러니까 이 단품 하나가 엄청나게 기능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면 D램이 여러 장 쌓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D램 하나는 값이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단품이 너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원래는 3월 달에는 뭐 한 1.5불 하던 게 지금 7불 하고 있어요. 와, 5배 올랐네요? 네. 근데 그렇더라도 보시면 그만 하나가 지금 HBM3가 12단인데 네. 12단이 12개 들어가는데 500불이나요? 말하자면 아무리 단품이 싸더라도 물론 단품이 올라갔더라도 이게 만들어서 한꺼번에 만들어진 기술이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HBM을 만들어준 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높았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단품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다음에 네. HBM 만들기 어렵긴 하지만 네.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수익을 얻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네. 그런데 HBM을 생산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없는 거죠, 지금? 네, 지금 이제 3개 회사 정도 보고 중국이 이 3개 회사보다 한 2년 정도 뒤져서 이제 따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도 HBM을 그러면 구형 모델을 만들고 있는 겁니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제품을 보자면 지금 아시다시피 뭐 지금 가격 협상하고 있는 하이닉스가 HBM4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비슷한 수준이거나 한 분기 정도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양산 중인 게 HBM3E 같은 경우죠.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하고 있고 요거 그 전 버전 HBM3라고 하는 것을 지금 중국에서 연구 개발 단계로 나왔습니다. 주로 네. HBM2나 2E라고 하는 훨씬 앞세대. 네. 보통 2년 정도 차이 나는 정도 형태가 거의 뭐 2, 3년 차이 나겠네요. 보통 거기가 이제 만들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왜 삼성전자가 2나노 아. GAA 공법을 한다 안 한다 하는데 그거는 D램하고는 관계 없는 이야기죠? 네, 그 GA의 2나노 같은 게 파운드리 쪽의 모델인 것이고요. 예. 교수님들 뭐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 2나노, 3나노로 얘기한 파운드리라고 하는 이 숫자는 네.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예. 그냥 약간의 마케팅 수단 같은 것이고요. 네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이 진행하는 이 D램의 크기는 네. 통상적으로 뭐 기사 보시면은 D램의 10나노 4세대, 5세대, 6세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4세대가 D1A, 뭐 5세대가 D1B, 6세대가 D1C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이번에 뭐 굉장히 HBM4 잘 만들려고 하는 게 D1C라고 하는 걸 쓰고 요 크기는 보통 11.7 정도 잡습니다. 예. 숫자 좀 복잡해 주시죠. 11.7, 그 앞세대 12.8, 그 앞세대가 13.2 정도 잡는데 이게 실제로 뭐냐면 이 스위치 사이즈입니다. 스위치라고 하는 게 네. 스위치 트랜지스터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요거 전기를 사이즈. 끊고 붙이고 하는 그거만. 맞습니다. 예, 스위치, 증폭기 뭐 이렇게 네.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데 작을수록에 당연스럽게 칩이 작아지고 네. 작을수록에 만들기 어려운데 잘 켜집니다. 살짝만 해도 켜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성능도 좋아지고 생산성도 좋아지게 됩니다. 이쪽으로 오게 된 게 이 3개 회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떤 면에서 아시겠지만 지금 뭐 이익률 봤을 때는 하이닉스 어마어마하게 높은 상태이고요. 네. 25년 1, 2분기 때 33년 만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누르고 네. 메모리 업계 1등이 됐습니다. 예. 근데 촬영 기준으로 이제 어저께 기사가 나왔는데 3분기 실적에서 이제 뒤집혔습니다. 그래요? 다시금. 네. 그래서 오. 정확히 이거 거의 뒤집혔다고 비슷한데 삼성전자가 34.8,
하이닉스가 34.4 거의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100원 팔면 34원 남는다? 점유율입니다. 점유율. 점유율이요. 메모리 전체 점유율이 뭐 리베뉴 굉장히 크죠. 그래고 이제 마이크론이 보통 22 네. 이 정도 돼 있어. 나머지가 이제 중국이나 나머지 반도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이게 3분기 만에 다시가 한번 뒤집히긴 했으나 여전히 영업이익률은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높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단품이 올라간다. 그다음에 HBM이 없던 게 팔린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뭐 추격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저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D램하고 HBM의 차이를 좀 간단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D램인 기본적으로 이 단품, 그러니까 D램을 쌓아놓은 게 HBM입니다. 네. 그건 맞는 거고, 그러면 D램 단품이라고 하는 거하고 HBM 차이는 뭐냐? D램이라고 하는 것을 쌓아놓고 이거를 8개나 12개나 혹은 이제 개발하는 건 16개까지 해가지고 쌓아놓습니다. 왜 쌓아놓냐면은 얘네가 할 수 있는 속도와 용량이 있고요. 네. 이 8개, 12개가 할 수 있는 속도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네 둘을 봤더니 지금 HBM 왜 필요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의 GPU라고 하는 게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픽이라고 하는 처리를 이렇게 여러분 이미지 보시면 이렇게 판이 있잖아요. 네. 판이 있고 이미지의 정보가 뭐냐면은 여기가 1,0이야.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레드, 그린, 블루야. 네. 요거가 픽셀입니다. 이 픽셀은 1,0이야. 여기는 2,0이야. 여기 레드, 그린, 블루야. 그래서 요만한 이미지가 어떻게 보자면 바둑판처럼 다 배열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미지 처리했던 게 젠상이 만들었던 그래픽 카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픽 카드를 팔다가 컴퓨터 게임 할 때 많이 쓰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미지 처리 빨리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 소위 병렬 처리 여기 있는 요 XY 판에 있고 있는 RGB 정보를 풀던 애들의 이 처리 방식이 네. 지금 파라미터가 많은 AI 반도체라고 하는 거랑 정보랑 너무 똑같더라.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GPU라고 하는 아주 스페시픽한 프로덕트를 냈는데 요걸 푸는 게 좋더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데이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GPU 가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그러면 이 데이터가 요 바둑판만한 파라미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단품의 D램으로 했었을 땐 무리가 있더라. 안 되더라. 그러니까 느리더라. 그 메모리의 속도가 떨어져서 GPU도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되게 중요한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갑자기 단품 D램이나 HBM 계속 품기고 어렵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GPU가 속도가 18이면 HBM 속도가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도 빠른 게 다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속도에 굉장히 가장 중요한 요인이 외려 GPU가 아니라 실제 메모리가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메모리가 계속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반도체처럼 이게 칩이 좀 크고 성능 개선이 좋았고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네. 클락수라고 하는 속도입니다. 네. 이거 메가 어쩜 1초에 몇 번 움직여?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얘는 속도가 좋게 발달했는데 메모리는 용량이 좋게 발달했거든요. 네, 메모리는 좁은 면적의 덴시티라고 하는 용량을 계속 높였었고 속도는 중요하긴 하지만 두 번째였고. 네.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얘네들은 속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네. 시스템 반도체 항상 속도가 중요한 지표가 기가헤르츠 네, 이렇게 됐었고 메모리 반도체는 기가바이트. 네, 요 두 개를 했다가 근데 지금 봤더니 점점 메모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미지, 영상, 용량이 되게 거대해지지 않습니까? 요 거대한 용량을 일단 읽으려면 갖고 들어와야 되는 게 메모리거든요. 메모리에 읽은 걸 가지고 시스템 원치로 들어와야 되는데 네. 메모리 용량만 늘었지 속도가 느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속도 외려 누가 더 중요하냐? 메모리가 더 중요해져 버렸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우리가 확대하자면 우리가 자율주행차가 막 나오게 되면 딱 예상하시겠지만 자율주행차용 반도체가 많이 팔리겠네. 네. 근데 자율주행차용 반도체의 속도를 빨리 내가면요 메모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월이라고 했던 것이 현실감 있게 나타나 버렸고 그래서 메모리라고 하는 게 점점 예전보다 더 중요해지고 매출과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게 작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메모리가 그러니까 GPU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메모리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뭘 더 얘기하겠지만 예를 들면 퀄컴 칩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퀄컴 칩이 이제 아주 좋아지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퀄컴의 하이 레벨 모델과 중간 레벨 모델의 차이가 뭐냐? 여기에 들어가는 D램이 DDR5냐, DDR6냐 가지고도 구분됩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이 D램이라고 하는 게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얘네가 바틀렉이고 바틀렉이니까 얘의 제품이 중요해지고 예. 그러니까
D램이 점점 중요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D램 값이 뭐 5배가 올랐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앞으로도 계속 더 오를까요? 생각보다는 저는 이게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삼성이 지금 취하고 싶은 전략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지금 이 AI 인프라 투자나 기타 등등 투자가 27년 정도까지 될 것 같거든요. 2027년이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아직도 1년 반이 더 남았는데 근데 이때 삼성은 뭘 하고 있냐? 드디어 이제 삼성이 HBM 칸드 파운드리가 아니더라도 LTA라고 해서 말하자면은 이 얘네들이 공급할 때 어그리먼트가 롱텀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2년 동안 살게. 2년 가격을 정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요 삼성전자가 우리 잘 팔리니까 우리 한 달 동안 안 팔 거야 얘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0월 가격을 11월로 하기로 했어요. 근데 다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나 이게 삼성에서 혹시 뭐 아시고 많이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메모리 산업이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천수답이라 그래서 네. 하늘의 부름에 답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사이클 뭐 이런 거 중요하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투자 엄청 했다가 특히 이번 전 사이클이 뭐였냐면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AI 데이터센터 초기에 나왔던 17년, 18년도 있었고요. 네. 두 번째 그게 사그라져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돈을 엄청 벌었는데 아시겠지만 2, 3년도에 마이너스 10조 원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네. 이때 딱 더 알게 된 거죠. 천수답은 안 되는구나. 천수답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저도 회사 다닐 때 예. 항상 뭐 저기 위에서 내려오면은 네. 야 메모리 천수답 좀 바꿔봐라. 네. 이 얘기했는데 지금 그런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은 메모리 반도체를 항상 얘기할 때 이 천수답 때문에 네. 가치를 낮게 봤거든요. 언제 네. 떨어질지 몰라. 불안해. 근데 지금 TSMC는 TSMC는 수주 받고 들어가죠. 주문형이죠, 거기. 맞습니다. 네네. 네, 이 주문형이 되게 된다면 메모리가 만약에 주문형이 된다. 네.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지금은 주문형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는 건가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HBM은 주문형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싸게 받고 그런데 이 메모리 단품이라고 하는 것도 만약에 주문형까지 된다면 네. 이거는 지금 HBM은 하여튼 그거는 주문형이 아니라 생산한 다음에 파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네. 네. 그게 된다면은 세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특히 그러면 삼성 그게 주문형이 되려면 반도체 설계하는 사람들이 애초부터 자기만의 회로를 가지면 주문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네. 저희 파운드리라고 하는 만드는 방식인 것이고 시스템 반도체는 맞춤형이 있으니까 맞았고 네. 메모리에 현재 그 얘기했었던 주문형의 방식이 HBM에서 진행됐던 것이죠. 네. 근데 만약에라도 이제 지금 이제 삼성에서 여러 매력으로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메모리하고 시스템 반도체 둘 다 갖고 있는데 네. 얘네가 주문을 잘 받아주시면 다 해드릴게요가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된다면은 삼성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삼성은 계속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D램도 단품이어도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네. 만들게요. 네. 그게 왜냐하면 지금도 D램 가격이 비싼 이유도 메모리 두 회사가 세 회사죠. 마이크론까지 갑자기 단품이 이렇게 비싸질 줄 자기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몰라니까 단품이 막 6배, 5배 올라가는데 자기도 팔고 싶죠. 네. 근데 라인 증설만 해도 기본적으로 라인이 있어도 장비를 넣는 건 6개월 걸립니다. 근데 지금 네. 라인을 다시 져야 되는 거죠. 그건 2년이 걸리는 거죠, 이제. 라인 새로 짓는데 2년이 걸리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 AI 턴키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삼성전자에서 네. 제안을 하던데 그게 주문형 반도체로 가겠다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것을 이제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원래는 초기에 딱 있던 게 누구냐면요. 네. 애플이랑 삼성전자가 비즈니스 아주 잘할 때가 네. 2008년에서 14년 사이입니다. 네. 네, 그때가 TSMC 말고 애플의 AP라고 하는 핵심 CPU 물량을 삼성이 6년 동안 진행했었고요. 네. 삼성의 장점은 뭐였냐? 삼성이 시스템에서 사업부도 있고 파운더리도 있고 네. 그다음에 메모리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 세 개를 물론 따로따로 만들긴 했지만 이 세 개가 다 있는 회사는 삼성밖에 없었습니다. 네. 요 비즈니스 방식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패키지 실수가 좀 있었고요. 네. 설계상에서 좀 오버했던 게 있어가지고 애플의 물량을 TSMC 뺏겼는데 네. 지금 요 사이클은 동일한 게 테슬라 수주가 똑같습니다. 테슬라가 뭘 했냐? 테슬라가 자기가 칩이 있던 그러니까 테슬라의 시스템 반도체 설계라고 해서 도조라는 팀이 있었는데 네. 그 팀을 해체시켜 버렸어요. 네. 딴 데로 하고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 삼성의 일을 할 건데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의 설계항 파운드를 다 쓸게. 무슨 얘기냐면 삼성은 요걸 가지고 다 할 수도 있고요. 네. 거기에 이 테슬라는 보시다시피 자동차나 휴머니 로봇처럼 큰 거 만들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는 메모리도 같이 들어갈 거고요. 네. 얘네 전장도 커집니다. 이게 전장판도. 네. 그럼 여기에 메모리 시스템은 다 들어갈 수 있죠. 예. 요거를 다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삼성밖에 없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 TSMC가 애플의 물량을 받아가면서 네. 그때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 막 선전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테슬라하고 삼성은 경쟁할 일이 그러면 없는 건가요? 있죠. 있습니까? 네.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테슬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서로들 이제 엉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분께서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가 TSMC 문구였고 네. 그것 때문에 2000년 초기 때 파운드리 모델을 만들었던 TSMC가 유리한 거 맞았었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에서도 이제 문제도 있었긴 하지만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삼성이 못합니다. 삼성이 고객과 경쟁해서 네. 우리가 다 있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네. 실제 파운드리 못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이슈가 아닙니다. 삼성이 그만큼 잘했으면은 지금은 별 상관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 얼마 전 기사도 보셨지만 테슬라가 뭐 삼성 거 쓸게. 근데 딱 뭐 발표했죠? 우리 반도체 우리도 지을 거야. 테라팹 지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TSMC의 테슬라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옆에 있는 건 현대차입니다. 네. 자동차니까요. 근데 지금 현대차도 마찬가지기도 하고 삼성도 로봇을 하려 그래요. 네. 로봇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당연스럽게 1, 2년 뒤에만 보시게 된다면은 로봇은 다 만들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거는 다 엉켜 있죠. 네. 다 엉켜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결국에 누구냐? 우리가 합종 연행해서 쓰도록 할게. 협력하는 거 잘해볼게. 근데 누가 이길진 몰라. 네. 제가 봤을 땐 지금 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기업 관계가 정말 복잡하네요. 예. 누가 고객인지 네. 누가 컨트랙터인지 뭐. 저기 빅테크로 보시면 오픈 AI가 지금 엔비디아의 칩을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돈을 주면서 오픈 AI한테 우리 거 사라 했는데 오픈 AI가 또 뭐라 그랬냐면 AMD 가가지고 우리 거 지분 10% 줄게요. AMD 칩 살게요. 네. 이럽니다. 그러니까 AMD랑 엔비디아는 경쟁 상대죠. 아주 똑같은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현재 이 합종 연행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는 결국에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하나 물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행히 메모리는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또 펼쳐질지. 예. 근데 저는 아주 뭐 지금 복잡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번에 보니까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님 아, 네네네. 예, 2인자셨다면서요. 뭐 이재용 회장님하고 거의 공동 결정 체제였다고 뭐 그런 말도 나오고 할 얘기가 그러던데. 많지만 뭐 예. 맞습니다. 네.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네. 근데 이분을 이제 세대 교체가 되나 봐요. 다른 분으로 이제 바꾸는 그런 것 모양이죠. 같습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의 소위 이제 최고위 의사결정권자가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힘이.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여러 사법 리스크를 통해서 정현호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사업지원 TF라고 하는 TF 조직 같이 돼 있는데 네. 이번에 아마도 사업지원실이라는 게 생긴다는 얘기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룹의 컨트롤 역량이라고 높이겠다. 왜냐하면 지금 그 정관 달라진 게 바로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삼성 그룹을 쭉 보시면 뭐 금융도 있지만 이걸 제외한다면 예를 들면은 삼성 반도체가 있죠. 네. 그러면 반도체를 만듭니다. 네. 기기가 엣지 디바이스인 삼성 DX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삼성 SDS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가 뭐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AI 몸체를 다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AI 데이터는 어디가 있죠? 삼성 건설이 있습니다. 아, 건설이 또 연결이 되는군요. 네, 삼성물산의 건설 부분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건설을 하면서 쌓은 경험들이 다 데이터가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삼성물산의 건설 부분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죠. 아예. 아, 거기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네, 짓는다. 예,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삼성팩 같은 경우도 삼성물산의 건설 부분이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도까지 껴올 수도 있습니다. 맞으면 이 삼성이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제조업 기반의 포트폴리오 레벨이 네. 삼성의 그룹 자체에서의 AI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발달될 수 있고 네. 이것이 지금 이 AI 산업을 봤었더니
물론 이제 빅테크 회사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긴 하지만 네. 반도체도 돈 많이 벌 거고요. 기계도 많이 법니다. 네. 근데 데이터센터도 많이 법니다. 네. 그러자면 온 산업이 다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피지컬 AI라고 하는 게 되면서 네네. 기존의 제조 기반을 갖고 있던 기업들이 굉장한 이점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깜빡한 거니까 지금 젠슨왕 가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건 미국은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제조를 안 해봤으니까. 네, 그다음 제조를 다 넘겨버리고 까먹었죠.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이 강력한 거죠. 그런 네, 면에서. 근데 중국 대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일본 아쉽지만은 일본은 반도체 한번 크게 놓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국밖에 없네. 소위 우방 세계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젠슨왕은 설계는 잘할 수 있네. 근데 설계는 뭐죠? 설계 이미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설계 도구거든요. 그렇죠. 실물로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TSMC는 쓰겠지만 TSMC는 대만은 좀 반도체 그런 건 없고 제조업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예. 그거를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의 생산성 높이는 걸로 네,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깐부치킨 가서 그래서 이거 뭐 GPU 26만 장 산 거는 뭐 서로 도움될 수 있겠지만 네. 근데 그거의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 네. 이거는 한국밖에 없는 거고 딱 보시면은 딱 이 미국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위에서 데이터를 누르려는 나라인 거고요. 네. 우리나라는 바텀업으로 제조업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나라인 거죠. 예. 이 두 가지가 현재 만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저는 이게 굉장한 시너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런데 한편에서는 말이죠. 그 AI 좀 잘하는 사람들, 실력자들은 다 실리콘밸리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 걱정하는 사람들 많던데 괜찮습니까? 삼성전자든 뭐 이런 우리나라 한국의 AI 하는 기업들이요. 일단은 이 양면성을 좀 있습니다. 실제로 뭐 우리나라는 그룹의 임금 체계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또 이게 좀 그 소위 스트릭트한 네. 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연공 소열이 아직도 꽤 있는 거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메타처럼 뭐 한 명을 1,000억씩 데려가거나 이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1억 달러를 주겠다고 와, 그거 근데 이제 보통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통 한 1억 5천 받으면 미국에서는 보통 한 3, 4억 받아야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3-4배 정도 되군요. 예, 한 2배 이상은 받아야 또 거의 갔습니다. 물가가 비싸서. 네, 물가 비싸고 체류비 워낙 비싸니까 네. 주로 그래서 세금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통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보통 부장 이 정도 되면은 보통 세 전후로 2억 아래 정도 찍거든요. 보너스 다 받으면. 근데 그 액수가 작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 가면 그게 한 4억은 돼야죠. 50만 달러? 30만 달러. 4억이니까 30만 달러 정도 되겠네 지금. 네. 그 정도는 사람들 알고 있거든요. 네. 물론 미국을 좋아하거나 글로벌 하는 분도 있긴 한데 그래서 그 정도의 인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스페셜티 갖고 특별한 인재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통상적으로 그 업계에서 갖고 있는 연봉 수준이 있고 당연스럽게 미국에서 줍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에 임금이 높은 편이긴 하죠. 근데 그 인재들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제는 이제 우리가 GPU가 없어졌던 건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회사에서는 이 인재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 문제가 충분히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하나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의 장점은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제조업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IT나 이쪽 애들밖에 없습니다. 이쪽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AI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바로 제조업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어떻게 소위 시너지 낼까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른 체계가 있다. 네. 근데 이제 중국도 이제 미국에 있던 사람 되게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결국에는 그러면 회사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면 결국에는 이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느냐 레벨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성이긴 했지만. 그렇군요. 네. 근데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면 전기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전력 공급이 더 늘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많습니다. 네. 실제로 많고 그리고 뭐 반도체로만 좀 좁혀 말씀드리면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저 용인 쪽에 이미 SK 하이닉스는 1라인 짓고 있으니까요. 용인 쪽에. 근데 이제 그 삼성 같은 경우는 원래 내년도부터 착공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될 라인 그 단지가 10기가와트가 필요한데 그게 딱 원전 한 개 있어야 됩니다. 원전 한 개.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열병합 발전소 2개를 져가지고 한 4기가와트는 확인한다 그랬는데 수도권 집중의 전력 문제는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좀 내려가서 지어야 된다는 얘기도 많기도 하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송전선을 가지고 계속 해봤자 피해도 많고 전력도 손실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팹을 돌리는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실제로 팹만 얘기하자면 예. 당연히 말씀하신 데이터 센터를 전력으로 하기에도 만만치 않겠다. 네. 지금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독일도 원래 그린 에너지 뭐 네, 얘기하다가 원전 다시 얘기하고 있고 글쎄요. 이게 다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소형 원전 같은 게 꼭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그 미국하고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반도체 관세도 그 지난번 그 에이펙 정상회담 때 어느 정도는 서로 합의가 된 것 같은데 그 팩트 시트를 보면 대만하고의 협상에 따라서 그 결과에 비추어서 한국이 불리하지 않게 나중에 결정한다. 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반도체 업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결론낸 건 없겠다. 근데 손해볼 것 같지는 않다 정도가 이제 왜냐하면 네. 이제 지금 정부의 스타일도 어쨌든 간에 이번에 협상을 좀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게 중론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있고 이제 물론 이제 FTA 대비해서 관세가 15% 올랐기 때문에 네. 그 부담은 되겠지만 결국에 이번 3분기 때도 이제 미국이 셧다운 통해 가지고 3분기 고용 지표 같은 게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금리 완화 같은 것도 안 할 것 같은데 아마도 물가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론이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시겠지만 뭐 반도체 산업은 원래 관수가 무관세였죠. 네. 결국에 최종 엔드 커스터머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그렇죠. 예, 자유무역을 했어야 되는데 미국이 지들이 올렸어요. 결국에 그러니까 손해 보는 짓 스스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 이제 예를 들면 자동차가 현대차가 버티고 있었죠. 네. 올라가더라도 삼성전자도 버티고 있던 건데, 근데 그것들이 아마 나타난다.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 저기 네. 삼성 같은 경우나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반도체 관세를 올려가지고 수백억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외려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은 미국의 기업들이나 미국의 개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관세를 되돌리는 건 좋을 수 있겠다. 네. 근데 하여튼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뭐 지금 걸 받아들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그 우리가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테슬라가 그 AI5 칩이라고 하는 차세대 칩을 삼성전자에도 발주를 하고 또 TSMC에도 발주를 하고 맞습니다. 해서 네. 분산 발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 애플 같은 데라든가 똑같습니다. 예, 그런 데들은 과거에는 TSMC만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애플 아까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애플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랑 TSMC는 둘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는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삼성 하던 걸 TSMC 줬다가 TSMC 다 줘버린 거고 네. 지금은 테슬라 같은 경우 TSMC 다 줬던 칩을 삼성이 준 거죠. 네. 같은 상황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좋다고 보는 이유는 네. 말씀하셨다시피 AI5 칩은 지금 양산 중인 칩인데 그 물량을 삼성한테 준다는 것은 네. 삼성이 별도의 새로운 설비 투자 없이도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입니다. 아, 네. 기존의 설비에서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현재 3라운드 정도 공정일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앞서서 얘기했던 거 작년에 올해 우리가 나왔던 게 테슬라가 8년간 23조 원 낸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AI6 칩입니다. 그 다음 칩이죠. 네. 그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테일러라고 하는 라인, 그 짓고 있는 거 네. 만든다고 했는데 그건 신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AI5 칩은 지금 만들고 있고 이것은 좀 더 뭐 평택에서 만들 수도 있고 저기 화성에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굉장히 이게 삼성한테는 아주 자기의 그동안의 그 수많은 불신이나 이제 어떤 오점 같은 것들을 좀 날려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네, 뭐 아마도 돈을 많이 안 넣을 겁니다. 그런데 네네. 그 두 회사, 그러니까 두 파운드리에다가 물량을 나눠서 주면 네.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나요? 똑같이 주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것도 권력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파운드리 가격은 TSMC보다 삼성전자가 30% 쌉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냥 기본 가격. 왜냐하면 TSMC가 워낙에 잘 만들고 워낙에 슈퍼 을이죠. 신뢰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 신뢰도도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TSMC가 단가 무조건 비쌉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점유율이 얘가 70%고 삼성전자 8%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마케팅을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렇군요. 네. 근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 원가도 TSMC보다 높을 볼 가능성이 수도 있습니다. 수율이 낮으면은
아시겠지만 원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 그러니까. 물량도 아무래도 작을 테니 그렇죠. 규모의 경제도 덜할 것이고. 맞습니다. 네. 네. 뭐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분발을 해야겠네요. 이건 네. 기회를 잡아야겠네요. 네, 기회를 잡아야 되고 저는 거기서 TSMC 경쟁도 중요하긴 한데 전 그것보다는 약간 얘기 드린 대로 TSMC의 1 고객이 누구냐면 애플이랑 엔비디아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테슬라가 기분 나빴던 이유는 우리 같은 좋은 회사가 거기선 1 고객이 아닙니다. 네. 2, 3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기분 나빴기 때문에 혹은 이제 좀 더 자기들이 컨트롤하기 위해서 삼성이라고 하는 2등 업체 쓴 거는 맞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테슬라라고 하는 형태, 현재 엣지 디바이스나 차나 다른 좀 거대한 형태의 반도체를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서 한번 삼성전자가 초미세 공정에 좀 더 상대적 열리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더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AI의 엣지 디바이스 쪽은 삼성이 TSMC 대비해서 다른 비즈니스를 연결할 수 있게 된다면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저는 예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테슬라가 지금 주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율주행차의 두뇌를 주문을 하는 건가요? 현재 1차적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FSD라고 하는 형태, 드라이빙을 풀이하는 쪽까지는 아니고 주로 현재는 휴머노id 로봇 쪽에 가깝다는 얘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애플 실리콘이라고 해서 애플은 자기 핸드폰부터 패드, 맥북까지 다 동일한 실리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를 뭐 2개, 3개 붙이면은 이제 커지는 건데 네.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테슬라 실리콘 하고 싶을 겁니다. 네. 말하자면 휴머노id 로봇이나 아니면은 저기 테슬라 자동차 같은 것도 다 모빌리티가 있는 어떤 그 기기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걸 아마도 통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쪽으로 간다면은 더 확장될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FSD 쪽은 아니고 그러니까 자율주행 쪽은 접근이 좀 덜하다고 얘기가 많고 휴머노id 로봇이 많다는 얘기가 더 많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요. 네네네.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GPU에다가 HBM을 결합을 해서 네. 하나의 세트로 해서 팔잖아요. 네. 여기는 테슬라는 그러면 CPU 같은 것만 따로 지금 주문을 하는 건가요? 그것도 좀 디테일하게 봐야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AP라고 하는 큰 칩을 만들 때는 그러니까 그 AI 칩이나 이 큰 칩 만들 때는 설계 방식이 다르겠지만은 일단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 거기에 메모리는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이 탑재돼서. 네네네. 적어도 단품이라도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삼성전자가 그나마 유리한 이유가 저희가 후공정 기술, 뭐 패키지 기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TSMC는 웨이퍼라고 하는 둥그란 데다가 패키지를 해야 됩니다. 네. 삼성전자는 뭐가 있냐면 디스플레이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렇게 긴 기판에다가 패키지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패널 레벨 패키지라고 그러고 이걸 웨이퍼라고 그럽니다. 근데 네. 가면 갈수록 칩이 커집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지금 웨이퍼 한 장이 지금 AI 같은 GPU가 한 10개 나오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이 AI가 더 커집니다. 이제 칩이. 네. 더 커져요. 나중에 가면 4개도 안 나와요. 근데 버리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정확히 지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웨이퍼보다 이 패널이 더 유리해집니다. 패널은 그러니까 사각형인 거죠. 네. 이게 이제 이건 한꺼번에 하면 10개도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삼성이 더 디바이스가 다양해지고 커지게 된다면 엔지니어가 아이디어가 많이 생기는 거죠. 이거 이렇게 배치되겠다 이런 것들. 그게 좀 더 유리한 건 분명히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연구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한 내년 좀 넘어가 될 것 같고. 그렇군요. 그거의 상대적 비교 우위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네네. 많이 배웠습니다. 이게 괜히 또 어려운 이야기가 주저러지 않은가 싶어서. 너희들 뭐 하냐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시청자들. 하여튼 삼성은 파운드리는 포기할 수 없다. 첫 번째는. 네. AI 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되게 다양해질 것 같다. 거기에 새로운 비즈니스 있을 것 같고 네. 삼성이 만회 또는 그 시장을 개척했으면 좋겠다. 예. 그게 삼성의 목표로는 2017년까지 교도를 닫겠다. 네. 이게 이제 현재 작은 목표고 뭐 이정 회장이 아직 다시금 강조는 안 하고 있는데 원래 시스템 반도체 2030년에 1등 하겠다는데 그건 좀 어렵겠죠. 네. 그게 이제 이미 외쳤지만은 그게 아니더라도 좀 교두보는 쌓는 게 지금 상황이지 않을까. 예. 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좀 TSMC를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그 삼성전자 보니까 미국에다가 1,000명을 보내겠다고 핵심 인력을 뭐 그런 발표를 했던데요. 그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의 테일러라고 하는 데에다가
반도체 공장 팹을 짓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아직 문을 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 22년부터 지었다가 네. 파운드리가 하도 안 되니까 네. 철수시켰습니다. 철수를 시켰다가 아, 그걸 다시금 이제 삽을 뿌게 된 게 이제 얼마 전인 것이죠. 예. 네. 근데 그렇게 되는데 테슬라의 주문 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그것이 크게 작용을 했던 것이고요. 네네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빼서 여기 삼성전자는 괜찮습니까?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재원을 주로 많이 넣긴 할 것 같고요. 네. 현채인도 있겠지만은 뭐 1,000명 정도 삼성 임직원이 제가 있을 때보다 반도체만 해도 7만 명 가까이 될 겁니다. 오, 네. 그렇군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규직만 하더라도 이제 제가 이제 삼성 다니던 시기는 보통 5만 명 잡았거든요. 5만 네. 3천 명. 근데 지금 더 늘어서 7만 명 전후기 때문에 그다음에 파운드리 쪽이 뭐 좀 작더라도 메모리보단 네. 그 정도 인력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둔 거는 지금 D램은 아니고 파운드리인 네네. 거죠. 주문 생산하는데. 그렇습니다. 저 파운드리 라인이 테일러가 맞고 근데 D램 라인은 D램은 지금은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D램은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군요. 그런데 보니까 원래 테일러 팹에다가 2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53조 원으로 늘렸더라고요. 그러면 원래 계획보다 지금 주문량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보통 라인 하나 지을 때 아마 테일러 팹이 지금 이제 이거를 한 팹을 보통 이제 평택이라는 데서부터 어떻게 했냐면은 네. 원래 팹 하나에 라인이 2개 할 거냐 3개 할 거냐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말하자면 23조 원, 25조 원 했을 때는 층을 단층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단층. 53조 원이라는 건 하나 더 위에 지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옆에 지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 두 가지를 왔다 갔다 고민할 것 같긴 합니다만서도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물량이 늘기 때문에 그럴 라인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다. 네, 라인 하나 더 네.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되게 돈 많이 들죠. 라인 하나 쓰는데 보통 30조 원 됩니다. 30조 원. 와. 그 왜 그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기계들 장비가 많이 비싸서 그런가요? 네, 정확히 3분의 2 정도가 설비 가격입니다. 아, ASML 뭐 이런 데서 가져오는 그런 장비들이요. 네, ASML 장비 한 대가 지금 5천억 원입니다. 한 대가. 와. 말도 안 그럼 되는. 라인 하나에 그런 장비가 몇 개가 필요합니까? 그럼? 그것 때마다 달라지는데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하루 생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여튼 근데 네. 보통 8대 10대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와. 근데 한 대 5천억. 8대가 들어오면 4조 원이. 4조 원죠. 더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예. 왜냐하면 제가 2천억일 때나 그때 그 전장비 뭐 한 1,000억 정도 했던 거 그때 네. 그때가 30조 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더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한 저도 그 양산 캐파까지 아직 잘 기억이 안 나서 하여튼 수십 대가 들어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네. ASML이 네덜란드 회사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회사 정말 뭐 돈방석에 앉아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게 네. 이게 그 기억하실 회사 반도체는 ASML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네. 이 정도가 있습니다. 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미국 회사인데 업계 1등이고요. 아. ASML이 이제 포토 장비라고 노광 장비라고 하는 거 만드는데 네. 그 하나만 만드는데 이제 너무 독보적인 거고. 네. 이 두 회사가 실제 장비 가격도 되게 비싼데요. 네. 지금 어떤 게 더 비싸냐면은 이걸로 유지 보수하는 수리하는 용역들도 자기가 다 해버립니다. 아, 자기 장비를 팔아놓고 네. 그거를 AS 해주는 게 수입이 또 엄청나군요. 네. 보통 그게 장비 가격하고 AS 가격이 6대4 아니면 7대3 정도로까지 높습니다. 그 정도가 됩니까? 와. 이게 근데 왜냐면 장비가 더욱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나 그 TSMC나 이런 회사들이 장비를 자기가 직접 컨트롤하는 게 맞냐 안 맞냐를 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만져봤자 혹시 고장나는 거 아니야? 뭐 옛날에는 고장 잘 나면 만졌거든요. 네. 그럼 아예 장비 들여오고 사람까지 같이 들여올 가능성도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같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는 좀 덜합니다. 우리나라랑 대만은 좀 안 하고 있는데 네. 특히 기술이 늦었던 미국과 중국은 엄청 많이 하는 게 바로 구독 서비스를 합니다. 장비 한 대 1억 드릴게요. 1년 동안 여기 알아서 예산으로 알아서 바꾸세요. 네, 유지 보수를 왜냐하면 자기들 기술이 없으니까. 구독을 하는군요. 네, 요새 그걸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익만 해도 엄청나다는 거죠.
실제.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똑같습니다. 이제 네. 우리 기기 비싸게 사고 네. 우리가 알아서 고쳐드릴 테니까 건들지 마세요. 예. 이게 지금 이제 걔네들도 저기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 보니까 또 국내에다가 450조를 그렇죠. 투자하겠다고 또 선언을 했어요. 미국에다 그렇게 투자하고 국내에다가 또 투자하고 괜찮은 겁니까? 일단은 투자는 가능하고 원래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계획을 했던 건가요? 네, 뭐 지난 정부 때 뭐 기억하시겠지만 뭐 10년간 360조 원인가 든다 그랬는데요. 아. 그 대부분 삼성 돈입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좀 더 넣으시는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 중국의 투자는 이제 안 하는 거죠. 시안이나 이런 데.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약간 좀 다들 약간 점점 클로즈 나온 느낌이 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낸드 플래시를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아. 그게 세대만 다릅니다. 주로 그렇군요. 이제 보통 우리 여기 삼성에서 한 3년 지나서 수율 안정화된 거를 중국으로 넘기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첨단 제품들은 낸드 플래시도 국내에서 그렇죠. 지금까지 쭉 해왔었군요. 네, 주로 평택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네. 물론 저기 화성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낸드를 많이 잘 해왔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지금 AI 때문에 D램 수요, HBM 수요 뭐 이게 낸드도. 계속 늘어나니 네네. 이렇게 투자를 해도 충분히 수요가 있다. 지금 우리도 뭐 투자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우리 교수님 정확히 얘기하신 대로 네. 지금 이제 AI가 그래서 HBM 수요가 많았던 건 되게 많은데요. 네. 지금 단품 D램과 단품 낸드도 비싸지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딱 생각해 보시면은 그동안의 AI는 소위 학습을 주로 했거든요. 네. 학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를 엄청나게 넣어가지고 해야 되니까 데이터 엄청나게 넣어야 되는 HBM이 주로 많이 네, 팔렸는데 네, 네. 이제 추론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딥 네. 리서치 같은 거 예, 그래서 예. 저도 쓰고 있는데 거기서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소위 유저가 쓴 정보를 빨리 처리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건 D램이 되게 중요합니다. 단품 D램이 되게 중요해져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수님도 보실 때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AI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 인간은 사람이길 원하거든요 지금. 근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억하냐 마냐가 되게 중요해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딱 그 제미나이 같은 걸 열면은 이제는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죠. 우리가 그렇죠. 하던 게 영상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럼 남아 있으려면은 이 아이디에 맞게 데이터가 날아가면 안 돼요. 네. 비발성 메모리가 뭐죠? 낸드입니다. 아. 그러니까 낸드도 중요해집니다. 아. 예. 그럼 스마트폰이 저를 다 기억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당연히 지금 스마트폰에 네. 있는 낸드가 아니 물론 거기 이제 서버에도 있겠지만 네. 여기에 뭐 저장한 거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여기 들어가는 마이크로 SD 카드라고 조그만 네, 카드죠. 네, 네. 그거 같은 것이 크게 만든 게 SSD 카드가 네. 그게 구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 있고 아, 예, 그거를 서버에도. 읽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사람들이 봤더니 기억을 좋아하더라. 네. 그 기억을 하려면 무조건 데이터가 안 날아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구글이나 뭐 FAI나 아니면 다른 회사들도 단품 낸드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이제. 아, 그래서 낸드가 또 거기도 필요하군요. 네네네. 그거는 HBM처럼 쌓지는 않습니까? 그건 사진 않습니다. 네. 단품 낸드 같은 경우는 칩 한 4개 정도를 붙여놓고 여기다 속도 조절하는 뭘 조금만 놓고 네. 또 SSD가 보통 뭐 한 20만 원 정도 하는데 예. 요 정도가 더 많고 근데 요즘에 뭐 아주 뭐 HBM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네. 저하고 동명이인이에요. 김정은 교수님. 그래서 일부러 카이스트에. 말씀드렸는데 네. 근데 그분이 뭐 HF에서 플래시 쌓는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조금 만만치는 않아요. 그거는 이제 좀 나중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고객이 늦은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D램은 빠른데 날아가 버리고요. 네. 낸드는 느린데 데이터를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네. 안 날아가고. 요거에 애매한 뭔 걸 만드는 게 HBF인데 하여튼 그거는 그때 고객들의 니즈.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메모리 회사들이 똑똑해지면 네. 설계 잘하면 그거에 굉장히 큰 비즈니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여기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이 메모리 반도체 앞날도 굉장히 유동적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에 네, 따라서.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기기가 생기면 무조건 메모리는 돈을 번다. 뭐 희망적이긴 해서.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TSMC와의 그 관계, 파운드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삼성전자가 그 이재용 회장께서 2030년에 파운드리 1등 하겠다고 그러셨던가. 그런데
지금 오히려 거꾸로 갔잖아요. 그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예.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두- 그걸 가능하다고 했었고 왜 안 된 겁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비즈니스적 문제가 있고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네. 첫 번째가 바로 비즈니스 문제. 교수님 얘기하셨다시피 원래는 고객과 경쟁을 낳는다. 네. 기조였다가 한마디로 뭐냐. 삼성은 그동안 이 업계 내에서 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했던 장악의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고객이 서비스를 가지고 삼성에 수주를 줘야 되는 게 소위 갑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삼성은 항상 갑만 했던 거죠. 아.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TSMC는 정보가 이미 공개가 다 돼버린 기술 같은 경우를 네. 삼성전자에 수주를 주려는 어떤 팬리스 회사가 딱 있습니다. 네. 그 회사한테 딱 같이 얘기하면은 저희 내부 보안 규정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하. 이거 좀 황당하죠. 업계 2등에다가 별것도 아닌 수출 판들이 별거 아닙니다. 예, TSMC가 너무 크니까요. 근데 얘네들이 내부 규정을 탓하면서 우리 규정을 따라줘야 됩니다. 고객한테 되게 생각보다 심합니다. 이게 고객 친화적이 이게 아니었군요. 않았습니다. 솔직히 예. 그게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제가 저도 그 나름대로 그쪽 업계를 좀 아시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흥미로웠던 게 TSMC는 IP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예 설계도 자체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더군요. 네. 그래서 고객이 와서 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면 다. 아예 솔루션을 주더라고요. 네. 예. 맞아요. 그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해결사들이네. 그게 너무 오랫동안 해온 거고 네. 비즈니스 모델을 정확히 구현한 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가 뭐 얼마 전에 기사 같은 거 보시면 뭐 4나노 칩넷이라고 해서 뭐 쪼각쪼각 된 거 뭐 만들었다 네. 뭐 무슨 뭐 신원 처리 같은 관련된 걸 유니버설 특을 네. 이런 건 얘기하는데 네. 결론적으로 뭐냐면 TSMC는 다 갖고 있습니다. 네. 삼성은 하나 둘씩 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지금 데이터를 쌓는 과정이군요. 예, 데이터와 레퍼런스 쌓는 과정인 것이고 네. 예, 그런 것이 실제 사실이다. 이건 인정을 해야 된다. 네. 그게 분명히 큰 문제가 있는데 그러더라도 이 미세 선단 공정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랑 TSMC밖에 없다는 거 맞다. 그러면 2나노의 네. GAA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숫자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보다 2는 좋은 거 맞습니다. 근데 예. 그게 실제로 사이즈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미세 맞습니다. 공정에는 삼성이 자신이 있다. 네. 그걸 가지고 승부를 걸었던 건가요? 네, 근데 그 두 가지입니다. 얘기했다시피 GAFS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스위치 모양이 네. 좀 복잡해지면 성능이 좋아집니다. 네네. 그것이 앞에 있는 게 지금 TSMC가 하고 있는 핀핏이라 그래서 네. 거기 있는 핀핏은 요렇게 만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렇게라고 네, 하는 네, 게 네. 요런 면적인 거고 네. 이렇게 화면에 보실 것 같아요. 네. GAFS는 여기를 좀 더 면적을 좋게 하려고 이렇게 짜게 놓은 거거든요. 예. 근데 얘네가 실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GAFS 성능이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업계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야, 삼성 니는 뭐 새로 개발한 건 알겠는데 이거는 거기 레퍼런스 스탠다드인 TSMC가 안 쓰면 우리 안 쓸 거야.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TSMC하고 충돌을 하면 오히려 불리하다는 얘기네요. 삼성전자는. 당연히 불려야죠. 외려 내년 26년 정도부터 TSMC가 이 GAFS를 예정입니다. 예. 거긴 나노시트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를 쓰게 되면 외려 삼성전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허락은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GAFS 2나노라고 하는 걸 수주했던 게 도전인 거예요. 거기도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이게 반도체 소자라고 하는 트랜지스터가 어려운 이유가 이 디바이스가 어떤 거 들어올 거에 따라서 성질이 어떻게 될지를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는 진짜. 예.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뭐 블록체인이 들어올지 AI가 들어올지 CPU가 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GAFS를 만들었을 때 이 소자가 그 전압에 맞게 굳어들지 않을지 모릅니다. 잘. 네. 그러니까 이건 완전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 이게 레퍼런스가 많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에 쓰였다고 AI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하. 성능 평가를 다 다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경험으로 쌓는 거죠. 그런 것들은. 맞습니다. 경험이기도 하고 그 업계하고 협력을 통해 결국 경험 맞습니다. 네. 그것이 쌓여야 이거는 아시겠죠? 연구개발이 아니었습니까? 연구개발 성공해야 되고 양산까지 성공해야 됩니다. 예. 그럼 이게 양산성 있게 개발을 성공해야 된다는 얘기는 네.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스펙에 맞게 만들고 양산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요거는 아주 복잡하고 힘든 절차인 것이고 당연스럽게 오랫동안 여러저러 제품을 했던 TSMC가 강한 건 맞고 삼성전자는 미세공정은 맞으나 이게 어떻게 제품마다 맞을지라고 하는 것의 성능을 정말로 오랫동안 잘 레퍼런스 쌓아야 된다는 게 현재 상황인 것 예.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TSMC 같은 데는 고객하고 회로를 같이 설계하기도 하나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 근데 이건 대부분 비슷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엑시노스 같은 거가 이제 뭐 삼성 내부 핸드폰 할 때도 비슷하게 만드는 거 맞을 거고요. 예. 항상 서로 싸우죠. 자기 잘못 아니라고. 그래서 삼성전자 핸드폰 설계하는 사람이나 삼성전자 핸드폰 DS 부분의 시스템 반도체 사람이나 수율하려고 하는 파운드리 애들이나 서로 자기 거 아니라고 싸웁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협력돼가지고 만들어 주는 것이고 요것들을 아주 잘해온 것이 실제로 현재 TSMC는 오랫동안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TSMC는 같은 TSMC 내부에서도 네. 애플 고객과 엔비디아 고객에 갖고 있는 직원들은 말도 안 합니다. 네. 아주 보안 철저하고 고객 오리엔트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요거 서로 믿게 된다는 거죠. 설계를 열어도 손실이 없다. 그다음에 여기 말고는 우리가 할 게 없고 잘 만든다. 예. 네, 그것이 이미 쌓여 있다고 하는 게 강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새로 하겠다고 내세운 턴키 솔루션, 네. AI 턴키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까지 TSMC가 해왔던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하고 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른 건가요? 가장 큰 건 메모리 요구입니다. 아, 메모리. 네, 네. 이게 지금 이게 아주 큰 지갑 변동은 아까 교수님께 말씀드린 대로 속도의 여부에 중요한 게 메모리더라. 그래서 이제 메모리 회사들이 밀고 있는 게 PIM이라고 그래서 네네. 프로세스 인 메모리. 말하자면 속도가 메모리가 중요하잖아. 그럼 메모리를 중심으로 놓고 네. 프로세스를 옆에 놔야지. 네. 지금은 프로세스가 이만한 게 있고 메모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거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제덱이라고 그래서 우리 아시겠지만 항상 선진국들이 표준 있잖아요. 표준. 네네. 제덱이라고 하는 게 반도체와 전자기기 표준입니다. 네. 거기에 지금 PIM의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이 된다면은 턴키라고 하는 것이 완벽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 물론 TSMC가 턴키나 마찬가지죠. 근데 거기에 메모리는 갖다 끼는 겁니다. 지금은. 예. 근데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변동이 일어날지가 한 2년, 3년 안에는 달라지겠는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오로지 턴키는 삼성전자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잘해야 이제 좋은 건데 이제 그걸 하는 시작이긴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하고 그 저 TSMC 그쪽하고 같이 만나서 뭐 협력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네. 거기도 턴키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를 그래서 이제 AI 동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동맹. 네, 거기는 이제 에코시스템 자체에서는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네.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이 시스템 반도체나 패키지 모든 것들을 TSMC가 하고 거기 컴포넌트 좀 중요한 게 메모리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들어간다. 네. 이렇게 돼 있고 뭐 TSMC는 삼성을 지금은 약간 이제 없어지고 있긴 하지만 삼성을 항상 경계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직원들 할 때 삼성 출신들이나 한국 출신들은 안 갑니다. 못 갑니다. TSMC로.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TSMC 출신 부사장이 삼성전자에 오셔서 뭐 네. 그 저 패키징 관련돼서 뭘 업무를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이제 이게 서로 설왕설래가 있고 저도 그 직접 엔지니어들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네. 이게 이제 각 아시겠지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결론적으로는 삼성의 경로하고 TSMC 경로가 다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분이 오셔가지고는요 실제로 2년 동안인가 계셨는데 실제로 뭐 패키지 쪽에 어느 정도 했던 분은 맞는데 뭐 하고 갔냐면 자기 이름으로 돼 있는 논문 몇 개 쓰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임직원들은 뭐 교수님도 아시겠지만은 황당했겠네요. 예,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올 수는 있습니다. 네. TSMC처럼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게 물론 삼성이 TSMC보다 패키지 쪽으로 2년 정도 뒤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솔직히 오랫동안 잘했고 잘했는데 근데 하는 방식도 다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의사결정 구조는 되게 다릅니다. 아. 그러니까 삼성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영어 못해요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근데 그런 것들 포함해서 삼성도 같이 고려해야 될 거는 날라온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 네. 여전히 이건 한국에서 중요합니다. 네. 날라온 사람들 특히 저는 근데 소프트웨어 쪽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소프트웨어는 뛰어난 거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패키지나 제조업 분야로 봤었을 때는 과연 네. 이게 융화될 수 있는 인원이 있느냐.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긴 해서 네. 그래서 이제 누구 한 명 왔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우리나라도 굉장히 글로벌 스탠다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직적 역량 끌어내는가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참 일하는데 이 기업의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네. 이번에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갤럭시 S 시리즈에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많이 그렇죠. 썼었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삼성 제품인데 퀄컴 반도체를 썼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다시 삼성 반도체 네. 엑시노스. 예, 엑시노스 2600이라고 하는 걸 다시 쓰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게 왜 삼성 거를 안 썼다가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삼성 스마트폰에. 일단 결론적으로 봤을 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CPU인 거죠. AP라고 네. 하는 것이 퀄컴이 잘해서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네. 퀄컴이 설계를 잘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퀄컴도 뭐 퀄컴이 정말 무슨 도깨비 왕궁처럼 항상 잘했던 거 아닙니다. 네. 퀄컴도 어려운 적이 분명히 있었었고요. 네. 특히 몇 세대 전에는 발열슈도 퀄컴도 꽤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것들을 넘어서서 퀄컴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모바일 CPU를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동력이 세졌고 네. 삼성전자는 아주 좋은 기회도 있었긴 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퀄컴을 앞서기에는 어렵다는 게 현실 업계의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뭐 보실 때 이게 시리즈가 되게 많습니다. 현재는 퀄컴은 신제품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라는 네. 긴 이름인데 이게 이제 9월 때 나왔는데 이 칩은 현재 엑시노스의 최신 칩보다 성이 좋습니다. 솔직히. 예. 그러면 삼성 스마트폰을 쓰는데 네. 거기에 퀄컴 반도체를 갖다가 쓰면 네. 삼성 스마트폰의 성능이 더 좋아진다는 얘기인 거죠. 네, 정확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삼성 반도체를 네. 집어넣겠다는 거는 네. 그렇게 하면 삼성 스마트폰의 성능이 더 좋아진다. 이런 자신이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예상하고 있는 게 그 내년 그러니까 뭐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폴더 같은 건 나중일 것 같고요. 네네. 내년도에 이제 소위 S26 시리즈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S26이 있고 플러스가 있고 울트라가 있는데 네. 아마도 울트라 정도에는 퀄컴을 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본과 플러스에는 삼성 엑스를 쓸까? 뭐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좀 모델 구분 같은 거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저는 항상 얘기하고 다니는 건 뭐냐면 물론 이제 올해 반기만 하더라도 네. 퀄컴 칩 쓰려고 해서 저기 퀄컴의 칩 값만 7.8조 원이 나왔습니다. 오. 7.8조 원이요. 네. 와.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있어서 분명히 삼성에서도 바꾸고 싶어 하죠. 근데 저는 핸드폰 비즈니스와 반도체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핸드폰은 네. 결국에는 지금은 삼성 거 써야지 해서 우리끼리 잘 먹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고객을 더 끌어들여야 된다. 지금이야말로 애플을 다시금 한번 도전해볼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핸드폰으로. 아, 그렇습니까? 어떤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거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AI 이슈입니다. 네. 얼마 전에 삼성이 폴더 나왔을 때 광고가 되게 튀겠었어요. 네. 뭐였냐면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수영장에 남자분이 외국 광고였는데 이렇게 이제 상의 탈의를 하고 수영장에서 사진 찍었는데 이걸 가지고 어디 증명사진 내야 되는 겁니다. 네. 삼성전자에서 삼성 그 폰 쓰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옷 그려서 하면 돼. 근데 옷 그렇습니다. 옷이 그려져요. 그러면 아, 예. 옷 안 입고 찍고 네. 옷을 입힌단 말이죠. AI로. 예, 근데 애플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스마트폰에서 그냥 된다고요? 네, 됩니다 지금. 아. 예, 그게 뭐냐 AI 기능에 상당히 삼성전자가 신경을 많이 썼더라. 예.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과연 애플이 혁신이 있느냐? 네. 계속 뭐 감성이라고 해서 이제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좀 더 낮은 가격으로 해가지고 점점 이미지가 좀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기회라고 많이 알고도 있고 네. 삼성에 다니고 있는 핸드폰 쪽에 있는 제 동료들 같은 경우도 지금이 기회 아니냐 솔직히. 네. 그다음 왜 그러냐 이게 칩으로 돌아와서 이 퀄컴 칩을 게다가 퀄컴이 삼성 파운드리를 썼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포기한 이유가 바로 GOS라고 해서 네. 게임 옵티마이징 소프트웨어인가 그럴 겁니다. 네. 게임이 돌릴 때 굉장히 그 파워 소모가 많이 되니까 이 사람이 뭔 장난쳤느냐 성능이 안 좋은 칩을 아니 성능이 안 좋다 성능이 과부하된 칩에서 게임을 돌릴 때는 게임이 소요가 많이 되니까 나머지 기능을 낮춰버리는 형태로 소프트웨어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오. 고객들이 싫어하죠. 근데 요새 똑똑하지 않습니까? 네.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GOS 사태가 나면서 삼성폰 S22가 완전 망해버렸습니다. 아. 그때 사과도 했죠. 노태문 사장이.
네. 이런 상태에서 퀄컴이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예. 우리 걸 썼는데 이렇게 장난을 쳐나? 라고 해버린 것이 그래서 퀄컴이 원래 퀄컴 칩을 설계했던 거를 삼성 파운드리 하다가 삼성 파운드리 안 해버립니다. 아하. 네, 그게 이제 3년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논다면 팹리스를 퀄컴과 TSMC 하는 게 최악이겠죠. 삼성에서는. 그 다음 거는 퀄컴 설계의 삼성 파운드리. 이게 네. 중간입니다. 최고 삼성이 원하는 거는 삼성 엑시노스의 삼성 파운드리죠. 이 세 가지 기준인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은 1번이라고 한다면 네. 당장에 3번 갈 게 아니라 네. 2번하고 3번 하는 게 어떠나. 예. 아직까지는 스마트폰 AP의 성능은 퀄컴이 더 낫다.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삼성이 아니고 네. 퀄컴이 아직까지는 나은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려 퀄컴 같은 빅 커스텀을 들어와서 예. 파운드리를 더 안정화시키거나 더 발전을 시키고 네. 엑시노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네. B2C, B2B 고객들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어떤 칩이 좋은지 삼성이 신뢰를 쌓으려고 한다면 네.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경영진에서 결정하시겠지만 네. 외려 그러면 엑시노스가 성능 좋다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든지 아니면 네. 떨어진다면 싸게 팔든지 이겠죠.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 아, 참 비즈니스가 정말 어려워요. 네. 뭐 훨씬 더 어렵고 저는 이제 말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게 하시겠지만 네, 저는 그래서 예. 자,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일본이 최고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메모리는 한국이 최고고, 네, 파운드리는 대만이 최고고, 설계는 미국이 최고고,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일본은 왜 저렇게 존재감이 없어져 버렸나요? 일단 결론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쪽 일본은 거의 이제 못했던 것 같고요. 뭐 아날로그 회로 설계 정도 팹리스 좀 남아 있습니다. 네. 뭐 소니 이런 게 남아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파운드리는 이미 했던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생산은 거의 안 했던 것이고요. 애초에 안 했다. 네. 네, 메모리 회사들이 많았죠. 네네. 메모리 회사가 많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때 났던 게 저도 회사 다닐 때 2018년부터 15년 사이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일본의 전자회사 7개를 다 묶어도 삼성전자 이익도 안 낸다. 라고 하는 게 나왔죠,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완전 일본 눌러버렸다가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한국 삼성전자가 하나. 가격으로 일본을 완전히 눌러버린 거군요. 그러면. 가격과 성능 모든 걸 다 눌러버렸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때에서 이제 일본 회사들이 막 이런 회사들이 통폐합해가지고 네, 메모리 회사가 뭐가 생기냐면은 엘피다라는 회사가 생겼습니다. 맞아요. LP다. 예, 예. 네. 그 히타치랑 이제 어떤 회사 하나 갑자기 애니스일 겁니다. 아마도 네. 그 두 회사를 결합시킨 건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일본이 갖고 있는 소위 사양지신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PL키치 만들기가 생겨버려가지고요. 네. 이 두 회사 합병하면은 좋은 걸 같이 해서 엮어야잖아요. 네. 그러지 않고 우리 따로 만들자 해서 그대로 만든 겁니다. 시너지가 하나 남는 거예요. 아. 그 더 느려지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결국에 엘피다라고 하는 최종의 디램 회사가 망해버립니다. 네. 그다음에 도시바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건 랜드 회사거든요. 여기 지금 뭐 키옥시안가 그쪽에서 디지털 네, 네. 거기 샀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면 2016년도 전후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일본 라디오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아, 우리가 드디어 메모리마저 없어졌다. 옛날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라디오 나올 정도였는데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갔냐? 그 사람이 간 게 마이크론입니다. 아, 마이크론으로 갔어요. 마이크론이 많이 갔죠.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LP를 한 겁니다. 네. 일본의 공장들을 또 인수했죠. 네. 네. 그렇죠. 사람도 가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갑자기 훅 올라온 겁니다. 아, 기술이. 그렇군요. 예. 근데 이렇게 되는 상태인데 왜 어렵냐? 결론적으로는 반도체라고 하는 게 한 세대마다 보통 공정이라고 하는 게 저도 이제 공정하던 사람이긴 네. 한데 그게 공정이 한 900번 정도를 진행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반도체 완성품 만들려고 치면 전 공정이 네. 900번 정도 진행합니다. 근데 이게 제품마다 보통 20% 이상 달라집니다. 예. 예. 그게 20% 달라지면요. 굉장히 큰 게 설비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만 해도 몇 조 원이 나가는 겁니다. 돈으로 보자면.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레시피 하나 만드는 저기 연구소에 있었었는데 그때 그걸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근데 그게 20% 바뀐다는 게 4번만 달라지게 되면은 달라져 버리죠. 그러면은 4년 5년만 있으면요 없어버리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절치부심해서 이제 뭐 파운드리 쪽으로 해서 저기 뭐냐 라피더스라고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거기가 2나노 3나노 얘기하는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우리가 뭐
거기 일본은 좋은 거 아시겠지만 소재나 장비 여전히 좋습니다.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3나노, 2나노 같은 거나 D램의 선단 공정을 갑자기 팍 만들자 어렵습니다. 예. 몇 년은 걸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가능한 딱 보시면 되는 게 중국이 그렇게 따라오려고 하더라도 D램 여전히 3년 차이 나거든요. 예. 이거가 쉽게 한 턴을 오기가 엔지니어들이 정말 피땀 흘리면서 만드는 레시피들이거든요. 조건들이 네. 성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맞습니다. 다 배워야 되는 거죠. 네네. 스스로.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엔지니어가 1년 동안 그 조건 하나 만들거든요. 딱 하나 만들어요. 근데 그게 1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몇 년 지나가다 보면은 그거에 예전을 보자면 30나노 했던 기억으로 지금 10나노 못 만들어요. 예. 아주 그러면 다른 세상이 돼버렸어요. 일본이 새로 시작하는 라피더스 같은 그런 데가 성공하기 쉽지 않겠네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시겠지만은 또 거기도 8개 회사가 다 펀딩했거든요. 20조 원인가를. 8개 회사가 또 뭐도 자기들의 이익도 있고 거기 또 개인 이 폐를 끼치면 안 되지 이러다 보니까 협력이 잘 안 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래요. 소부장은 여전히 대단하긴 하지만 네. 말씀드렸던 우리나라가 소위 뭐 가망어치 경제라고 했지만 네. 그 소부장 같은 거에 원제품들 사가서 2차 가공으로 우리나라가 잘 번 건데 네. 반도체가 2차 가공은 맞는데 네. 2차 가공 조건이 너무 어려워져 버린 거죠 지금. 네. 그거가 좀 달라지지 않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당분간 메모리에서 대한민국에 도전할 상대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네. 뭐 굳이 얘기하자면 중국이 3년 정도 차이 나거든요. 네. 근데 3년은 D램이 차이 나고 낸드는 보통 1년 정도 차이가 안 납니다. 아, 낸드는 좀 다릅니다. 형태가. 네. 근데 중국이 무서운 건 아시겠지만은 이게 원가 경쟁력은 안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중국에 있는 엔지니어들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율을 뭐 80%, 85%만 올리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뭐 이건 저도 이렇게 들은 얘기인데 중국은 수율이 50%다. 그러면 60% 올리자 또 있는데 그것보다 야 2배로 하자.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돈은 많으니까. 돈은 많으니까. 네, 이거가 이게 근본적 원가 경쟁력은 어떤 면에서는 중국이 따라오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네. 중요한 거는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건 어렵죠. 네. 쫓아오는 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얼만큼 될지가 지금은 좀 큰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인 거고. 네. 그래서 중국이 아주 당장에 두렵진 않지만 3년 정도 격차가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중요하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시면 5년 내로 따라잡힌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게서 바로 이제 어떻게 엔지니어들이나 기업들의 전략이 가져갈지가 정말 중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레거시 반도체 분야에서는 아주 중국이 전 세계를 아주 물량 밀어내기를 해서 홍수를 낼 거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래도 보시게 되면 올해 데이터는 아닌데 작년에도 보시면은 보통 이제 보시면 매출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생산성을 그다음에 마이크론 중국 보시면 4, 3, 2, 1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10%가 중국 웨이퍼더라도요. 이익률은 3%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율도 낮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선단 공정을 하게 되면은 웨이퍼에 생기는 톨수라고 하는 다이수가 더 적게 나오니까 웨이퍼를 많이 만들어도 돈이 별로 안 벌리는 겁니다. 그건 현재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뭐 두렵다 이렇게도 있겠지만 그 3년 격차를 얼만큼 계속 더 유지하고 발전할 것인가의 문제는 기술적으로나 연구개발이나 생산 쪽에서 둘 다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폭넓은 이야기에서부터 아주 깊은 속사정까지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할 텐데 끝으로 혹시 당부하실 말씀이 있는가요? 아니 우리 교수님 채널에 나와가지고 말씀하셨던 폭넓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바대로 좀 말씀드렸고 뭐 제 개인적인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더 좋은 의견 있으신 분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은 또 댓글 남겨주시면 또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것에서 일을 하고 있고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만드는 사람들 아무리 기계가 되더라도 사람이 필요한 것 같고요. 사람을 얼만큼 존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여전히 경제와 기술과 산업에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걸 들으시는 어떤 애청자분들이나 다른 반도체 업계에 계신 분들께도 존중과 감사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박준영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박준영 대표님 모시고 반도체에 관련된 아주 재미있으면서 깊은 또 현실적인 이야기
같이 나눴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